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방송을 피드백해 본 결과 많이 나왔던 의견이 반말로 수업을 하라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반말로 하지 뭐. 근데 반말로 수업하는 것보다 존댓말로 하는 게 내가 더 편해. 이래봬도 존댓말 캐릭터란 말이다. 너무 화면이 작다. 화면 크게 바꿔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느낌? 좋아. 좋아. 글자 너무 크죠? 글자 너무 크니까 원하는 만큼 다 못 쓰더라고. 이 정도도 보이더만. 보일걸? 네, 보일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제가 방송 이게 4화 올리는 중이거든? 그럼 총 5화까지 하면 시험 범위가 끝나요. 거기에 플러스 1화에서 나머지는 이제 암기하기 좋게 정리해드리는 걸로 딱 6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방송을 올리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외워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네 라는 건 이미 수업 시간에 다 했어. 근데 그걸 방송에 또 하면요, 진이 빠져요. 제가 지금 갑자기 방송을 켜서 녹화를 하는 이유는 오늘 진도도 나갔고요. 이제 진도를 충분히 나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송을 계속 올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 제 4화를 지금 녹화하기로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그리고 세도 정치, 그 다음에 농민의 봉기까지 배울 겁니다. 우리가 붕당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붕당은요, 처음 붕당의 시작은 동인과 서인입니다. 동인의 짱은 누구였어요? 김효원. 서인의 짱은 누구였어요? 신의겸. 이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기준이 됐지. 동인과 서인 중에 어디가 기성세력이야? 여기가 기성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동인은 신흥세력이죠? 기성세력은 이상주의적인 것을 꿈꾸고 있다면 동인은 그럴 순 없지. 뭔가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갑니다. 이상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황, 그 다음에 조식, 역시 글자 크게 안 맞아. 그리고 현실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 성은 아니야, 됐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붕당을 시작했던 요 시대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정리를 굳이 하면 동인을 부르는 말도 알아놓으면 좋아. 얘네 기호학파예요. 그리고 이제 기호학파가 중심이 됐다는 거야. 다 기호학파는 아니고. 그리고 서인 쪽이 영남학파예요. 네, 여기까지만 다 봐. 자, 보고 있냐? 다 외웠냐? 이거 그냥 심심해서 쓴 거 아니다. 다 외우라고. 잘 보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는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수능 봤구나. 나 오늘 수능 문제 아직 안 풀어봤거든. 나중에 풀어보고서는 너네한테 또 잔소리 할게요. 야, 인마 이거 수능에 나왔었어 라고 얘기할 게 있으면 좀 더 공부하러 여기 생기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중에서요, 동인은 둘로 쪼개져요. 동인은 뭐하고 뭘로 쪼개진다 그랬냐? 북인과 남인. 북인은 누구 추종자였어? 광해군. 남인은 뭐 그냥 굳이 쓸 것도 없다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졌는데요, 광해군이 물러난 게 뭐야? 인조반정이죠. 광해군 물러나고 나서 북인이 사라져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남인이 남게 돼. 동인 빠이빠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있어. 원래요, 동인 서인끼리 있을 때 예속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요 예속 논쟁? 동인서인이라고 말하니까 좀 되게 자 이거 다 얘기를 바꿀게요. 동인서인이라기보다요.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속 논쟁이 있었을 때요. 당시에 서인하고 남인이 배틀을 떴는데 각각 한 번씩 이겼어. 뭐 얘네가 이길 때도 있고 쟤네가 이길 때도 있고 여기까지는 꽤 이상적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현종 다음에 숙종 때는요 환국이 일어납니다. 숙종 자체가 왕권 강화에 목숨 걸고 있던 왕이었고 되게 그 성질이 더러운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이 환국 같은 건수를 그냥 가만히 보진 않았는데 근데 막을 수가 없었어. 나름 숙종도 탕평책 할라 그랬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환국의 결과 노론과 소론이 나뉘게 되는 거야. 예송과 환국은요 결국은 그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타락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 주도 세력이 왕이 아닌 사람이 주도하게 되거든. 원래 그 왕정에서는요 왕이 정권을 너무나 많은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럼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요 상황이 됐을 때, 요 상황까지 왔을 때 황국이 끝날 때쯤에 조선의 상황을 한번 배워보세요. 일단 비변사가 강화됐어. 비변사 뭐 하는 거였어? 비변사는 임진왜란때 설치된 임시기구로서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임시기구였다고. 그런데 그럼 비변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기구를 썼어요? 의정부죠. 의정부가 약화됐다는 소리지. 비변사가 강화가 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변화고요. 요거 말고 군사제도도 크게 변합니다. 원래는 5위였죠.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5군형으로 바뀌어요. 5군형의 대표가 뭐야?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언제 설치했어?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뭐 하는 거야? 이름만 봐도 알 것 같죠? 훈련을 시켜서 신병을 뽑아내는 거야. 배럭 같은 거라 그랬어요. 5군형은 5위에 비해서 좀 더 육성에 신경을 많이 쓴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업 군인들을 많이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의 또 요시대 변화, 조세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정법이란 이 세 가지는 일단 다 외우세요. 요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내용도 다 아셔야 돼. 영정법은요. 최저 등급으로 토지를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매긴 듯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영정법이 왜 사용되냐면요. 최저 등급 전세는요.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거든. 세금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겠다는 소리 아니야.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요. 생활이 극단적으로 궁핍해져서 그래요. 양란을 거치면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나라는 이미 개판 3분 전이에요. 그렇게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 그냥 계속해서 세금을 그대로 내라 그러면 백성들이 안 내고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적질을 시작하는 거지.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화전을 하면서요. 세금을 안 내는 곳으로 막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야 최저 등급이라도 내라라고 영정법을 실시한 거지. 나름 생활을 안전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대동법은요. 원래 특산물을 각 지방에서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산물을 바치는데 그냥 좀 마구잡이로 특산물을 세팅을 한 거야. 조선 초에는 가능했던 특산물이었겠지. 근데 조선 중기부터 그 조선 시대에는 조선 그 과정이에요. 조선이라는 시대에 지구의 온도가 바뀌거든요. 지구의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특산물이 전부 다 있던 게 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특산물이 생기고 그랬어요. 각 지방마다. 근데 대동법은 여전히 초반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런 특산물을 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강원도에서 전복 가져오라 그랬어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강원도에 전복을 어떻게 구해? 뭐 구하면 구하겠지.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강원도의 산골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전복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서는 2시간 반 달리면은 어쨌든 바다지만 하지만 그 시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전복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대신 공납을 해주는 애들한테 돈을 내고 샀어요. 근데 그 사는 게 물건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동법은 특산물은 바치지 마라. 그냥 우리 쌀만 바치면 우리가 알아서 살게라고 하는 제도가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특산물을 폐지하고요. 대신에 쌀로 대신 냄. 이게 대동법입니다. 균역법은 간단해요.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바꿨습니다. 자세한 건 굉장히 길지만 설명하지 않겠다 그랬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조선 후기에 많은 변화인데요. 이 변화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숙종도 물론 꽤 많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영조와 정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정조 시대라고 합니다. 영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탕평책을 중시했고요. 영조 우리 조선에서 성격 더러운 왕 3명을 꼽으면요, 숙종, 영조, 정조입니다. 진짜 성격들이 진짜 한성질들 했어요. 성격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 모욕 같은 말이지만 정말로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답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은요, 왕권 강화를 하는데 영향을 줘요. 근데 이 탕평책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탕평책은요, 사림들이 각각의 너네 사림 그만 좀 싸워라고 하는 게 탕평책이거든. 근데 사림의 근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림의 근간, 예, 바로 서원이죠. 그래서 서원을 정리를 해야만 탕평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 사림들이 자신들의 세력 다툼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어떤 직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조전랑이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조전랑이 뭐 하는 거였어요? 이조전랑은 3사에다가 사람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조전랑은 자기의 후임을 자기가 직접 천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전랑 자리에만 오르면은 왕권과 신권을 모두 견제할 수 있지.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쓰기 위해 왕권 강화의 방침으로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싹 다 외웠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야, 탕탕평평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문구를 새긴 비석을 세워요. 그게 바로 탕평비입니다. 탕평비를 건립했어요. 그 외에 영조는요, 아까 전에 군포 제가 얘기했었어요. 군포 2필 내던 거 1필로 내는 법이 있었어. 이름이 뭐였어? 균역법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이 할 말이 있으면 와서 두드리면 되죠. 네, 아니고요. 백성들은 두드리려면은 한양까지 와야 되잖아. 그리고 두드려도 이게 두드린 다음에 제가 내 거 뺏어갔대요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두드렸어요. 신문고를 나름 관리를 하고 있었고, 보통 두드리려면은 두드린 다음에 반역이나 모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잘 안 두드렸지. 아무튼 신문고. 그거 말고 책을 몇 권 만들었는데 속대전은, 그리고 속대전하고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했다. 2권의 책을 알아두세요. 자, 조선 초기에 있던 책 중에서 대전자가 들어가는 법전이 있습니다.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이에요. 그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편이죠, 속편. 경국대전 다음 권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돼 있겠지. 개정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맞지 않는 법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동국문헌 비고는요, 백과사전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문물이에요.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를 백과사전에다 담아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주의 이야기 전부예요. 외우기 좋죠? 지금 안 외워졌어요? 안 외워졌으면 빨리 다시 되감아. 그거 클릭해가지고 한 몇 분 정도냐면 6분 전으로 되돌리면 돼. 그럼 이거 다시 내가 설명 또 할 거거든? 끝내주죠? 야, 이게 녹화하는 맛이지. 그러니까 내가 또 설명을 하면 또 다시 들어봐. 이렇게 기억할 때까지 해요. 야, 니네가 영조랑 정조를 완벽하게 알아놓으면요, 그럼 조선에서 해야 될 일이 한 20%는 감소해요. 영정조 때만 헷갈리지 않으면. 자, 다음 정조 설명할게요. 정조의 탕평책이 있는데요. 정조의 탕평책은 그냥 탕평책이 아니야. 적극적인 탕평책이야. 역시 얘도 왕권 강화의 핵심에, 얘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나 정조 좀 빤데. 네, 왕권 강화를 굉장히 중시한 건 맞는데 영조랑은 방향이 좀 달랐어요. 정조는 규장각을 정비합니다. 규장각은 학문 연구기관에 가까운 건데요. 여기에다 초계문신제를 실시해요.
초계문신제는요, 학문이 뛰어난 젊은 학자들을 뽑은 다음에요, 정책 연구에 전념을 하게 하는 거야. 야, 너네 그 정치하지 말고 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초계문신제예요. 연구만 계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보통의 과거에서 올라간 애들은 초계무신제 쪽을 그렇게 납득하지 않았어. 규장각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나 거기서 일하는 거 별론데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조는 너네 필요 없음. 머리 짱 좋은 애들만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내 팟을 다시 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얼을 등용해요. 서얼이 뭡니까? 홍길동이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 아니죠, 어머니는 불렀어.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른 게 홍길동의 비극이잖아. 그지?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천민이면 그것을 우리는 서얼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 서얼들은 원래 과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홍길동도 왜 굉장히 똑똑했는데 과거 못 봐가지고선 짜증나가지고 다 뒤집었고서는 집 나와서는 도둑질하다가 막 그런 스토리잖아. 예, 대충 그런 걸걸?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 길동이가 정조 때 태어났으면은 그러면 정조 밑에서 많은 공을 세웠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홍길동조는 시대가 이거보다 조금 더 앞이에요. 자, 그래서 정조의 탕평책의 방향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재 등용이 핵심이에요. 인재 등용. 애초에 정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먼치킨의 왕 중 한 명입니다. 엄청 짱 똑똑한 데다가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고 그걸 다 외우고 다녀. 그래서 규장각을 정비한 다음에 초계문신제라는 것을 시행을 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초계문신제의 핵심은 왕이 신하를 다 가르치는 거에 있어요. 저거 해놓고선 신하들이 연구한 다음에 왕한테 막 이걸 간언하는 게 아니라 왕이 간섭해가지고 신하들을 막 가르쳤어요. 조선에는 경연이란 제도가 있었어. 경연은 뭐야?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제도야. 근데 정조는 자기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너무 왕이 똑똑했죠. 그리고 장용령을 설치했어요. 장용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친위부대입니다. 친위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조는 왕권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군사적 기반이 뒤에 세도 정치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외에 화성을 설치했어요. 화성 건설. 수원에 있죠? 수원 화성. 말 그대로 요새 도시입니다. 이거 엄청나요. 막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 도시급이야. 엄청난 곳이지요. 우리가 수원화성 하면서 나와야 될 사람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정약용이죠. 정약용의 거중기를 썼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중기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기술 도구입니다. 조선의 과학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지 않으세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과학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디었어요. 그런데 수원화성을 할 때 다시 과학을 업그레이드를 좀 시킨 것이 이제 증거 자료로 있다는 거지.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이 설계도가 다 남아있어. 그래서 복원하기가 꽤 좋았어요. 6.25 끝나고 많이 터졌었는데 다 복원했지. 뭐 100% 복원을 당연히 할 수는 없고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거 말고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를 더 알아놔야 돼요. 하나는 금난전권을 폐지합니다. 금난전권이 뭐냐면요. 자, 금지하다야, 난전이 뭐야? 저는 시장 전자야. 마구 시장을 까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 원래 시장에서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 아무나 장사하면 받은 애들이 손해라는 말이야. 제대로 허가받고서는 시장에서 자리 잡고 세금 내고서는 할 거 다 하는데 한마디로 노점상들이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니까 걔네들이 더 물건을 잘 팔겠지. 값이 싸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야, 난전하지 마 해서 금난전권을 만들었었어요. 금난전권을 만드니까 상업이 발달하기 힘들어졌단 말이야. 정조는 그 금난전권을 폐지한 다음에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에 종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상당히 끼어있는 왕이죠. 자, 그리고 정조가 썼던 책을 한 2권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하나가 대전통편이야. 대전통편 굳이 왜 얘기하냐면요, 이것도 법전이에요. 여기도 대전자 들어있죠. 다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법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전에 속대전, 그 전에 있던 경국대전, 이런 것들 다 모은 거죠. 그리고 탁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탁지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은
설명을 좀 안 할게요. 자, 다 봤어요? 지금 이 페이지, 요 페이지, 요거 전부. 아, 뭐야, 왜 이래. 자, 잘 보라고. 잘 봤어? 다 외웠어? 자, 빨리 멈춰. 야, 스톱 걸어. 아, 자, 스톱 걸면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스톱 걸지 말고 외워, 빨랑. 나 이거 안 넘겨. 나 다 외우기 전까지. 다 외웠냐? 외웠어? 안 넘길 거라고. 외우라고, 빨랑. 그래. 좋아. 다 외웠죠? 안 외웠으면 알아서 나중에 땡겨서 다시 외워라이. 자, 정조까지는 탕평책이라는 것을 써서요. 사람들을 아무튼 잘 뽑아 썼어요. 노론, 소론, 남인 다 적당히 잘 섞었다고. 그러니까 붕당 자체가 긍정적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탕평책은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끝났습니다. 애초에 왕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신하들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던 거지. 그 정조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왕은요. 우리 조선의 멸망을 만드는 세 명의 왕이죠. 순헌철 이렇게 세 명이 순서대로 왕이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이야. 이 사람들은요. 세도 정치라는 이제 새로운 방법의 정치를 전개를 하는데요. 뭐 사실 왕들이 전개한 게 아닙니다. 왕들은 허수아비예요. 그 왕권 자체를 분명히 영정조 때 키워놨는데, 근데 그 왕권 자체를 왕들이 쓰지 못하고 뒤에 있는 비정치 세력, 왕이 아닌 세력에서 그 정권을 쓰기 시작한 거죠. 원래 정권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그 권리를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된 정치력을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해간다는 뜻밖엔 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조선 세도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도 정치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나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절대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차, 뭔가 나왔다. 자, 그래서 세도 정치 때는요. 왕실과 혼인을 맺은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맡게 됩니다. 혼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외척이겠네요. 외척들이 날뛰는 정치입니다. 원래 세도 정치라는 말 자체는요. 그렇게 뭐 되게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정치라는 뜻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개판이었어요. 조선은요. 냉정하게 말합시다. 훈구파부터 개판이었어 이미. 훈구파가 자기들 공을 높게 세우고서는 막 이것저것 땡겨서 썼죠. 막 훈구파 때 우리가 왜 그러잖아. 과학발전 되게 잘 되지 않았느냐. 사림들이 말아먹지 않았느냐 그러는데요. 사림들, 뭐 조광조 때나 걔네들을 보면요. 훈구파들이 하도 나라를 지멋대로 헤쳐먹고 있어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했던 거에 가까워요. 훈구파가 과학을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냥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세종이 넘사벽이라고. 혼자서 과학 발전 다 시킨 거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인재를 다 끌어모아다가. 훈구파 때 나라에 있는 그 공신들이라는 게 생겼죠. 세조 때 특히 공신이 많이 생겼지. 그리고 나서 중종 반정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공신들이 생겼어. 인조 반정 때도 마찬가지야. 그 애들이 계속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법규를 깨트리고 있던 거지. 그게 세도 정치에 오니까 더 이상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다른 왕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어. 근데 세도 정치 때는 왕 위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은 걸 해먹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따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고 또 돈을 받고 각 직위를 팔았고 자기들의 사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들 멋대로 돈을 모아서는 또 쓰고 싶은 대로 썼죠. 심지어 과거 제도도 문란하게 돼요. 학문이 뛰어나도 과거에 급제를 할 수가 없어. 과거제 자체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교육 자체까지 손을 뻗친 거지. 원래 성균관에서 과거 봐가지고서는 급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너 얘가 우리 가문 애니까 얘한테 빨리 합격장 줘. 얘 합격시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막 법을 바꿔놓고선 합격을 시켰다고. 나 지금 세도 정치 얘기하는 중이라고. 절대로 지금 아이고 뭐가 또 써졌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난 마티즈에게 끌려가고 싶지 않아. 검은 마티즈가 와가지고 나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아니고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도 정치 아무튼 참 엉망이었죠.
그래서 세도 정치 때에요. 순헌철 때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씨가 세도 정치를 이끌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걔네들이 날뛰었을 때 막을 수 없다는 소리지. 매관 매직이 성행했고요. 과거 제도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 가장 처참합니다. 삼정의 문란, 옛날부터 문란했지.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가까운 거지. 삼정은요, 전세, 군포, 환곡을 뜻하는데요. 전세는 이런 식이에요. 그 밭에다가 매기는 세금이 전세거든. 땅에다가. 그러면 원래 토지세를 거두게 돼 있어. 대충 10분의 1쯤 걷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정해진 양보다 몇 배를 막 징수하고요. 그리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세금을 계속 걷어내. 그게 바로 전세. 그다음 군포. 원래 군포 균역법으로 1년에 배 한 필 내기로 돼 있죠. 근데 군포를 내는 대상은 누구야? 16세에서 60세 남자죠. 근데 어린아이한테도 내고요. 막 태어난 지 2달 된 애한테 군포 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작년에 죽은 사람한테 군포 부과하죠. 그리고 옆집에서 군포 못 내고 결국 도망가면 그 이웃에게 그 군포를 넘겼죠. 그 다음 또 이 마을에 더 이상 남은 사람이 없으면 친척들한테 군포를 넘겼어요. 야, 니네가 내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15집이 있는데 그 중에 3집이 튀었어. 그래서 남은 군포 이제 나눠내래. 그럼 내기 힘들잖아. 그럼 또 도망가죠? 한 3명 또 튀겠지. 그럼 또 남은 애들이 다 내야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도망가지. 마을에 남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야 돼요? 도둑질하면 되겠죠? 이 정도면 도둑질 해야지. 나라가 멸망각인데. 아니면은 화전민이 되면 됩니다. 화전은요, 숲을 태워서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 걸 말해. 그럼 화전민이 뭐가 좋습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 땅이 기록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가질 않아. 물론 그 뭐 탐관 오리들은 그런 거 안 보고 무조건 가가지고 너 뭐함? 여기서 농사 지었음? 그럼 세금 내.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도망가면 되죠. 그 땅 버리고 딴 데 가서 또 화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불 지르면서 화전지를 막 했어요. 환곡.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준 다음에 가을에 이자를 더해서 거두는 방식입니다. 원래들은 되게 좋아요. 봄이 되면 보릿고기 있죠. 보리 수확하기 전에 사람들이 되게 배고프니까. 그래서 환곡 자체 취지는 좋은데요. 근데 환곡 이자를 빌려준 거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야, 너 이거 빌려가 하고서는 억지로 맡긴 다음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회수해 갑니다. 혹은 쌀을 안 줘요. 분명히 환곡한다고 해서 쌀을 빌려준다고 해놓고서는 그 쌀 안에다가 겨를 섞어요. 순수한 쌀이 아닌 거야. 쌀 반, 겨 반이래요. 겨는 뭐야? 쌀을 얻고 남은 그 찌끄레기죠. 아니면 아예 환곡을 주지도 않아. 급기야. 야, 너 작년에 빌려갔잖아. 안 빌려갔는데 쇼? 라고 하면은 관리가 너 작년에 빌려갔으니까 이자만 내. 이러고서는 돈을 막 가져갔대요. 이런 느낌이지. 이런 게 삼정의 문란입니다. 세도 정치에서 외워야 될 거, 견제 세력이 없었습니다. 매간 매직 과거제가 문란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있었습니다. 삼전의 문란은 전세, 군포, 환곡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됐죠? 괜찮죠? 문제 없죠? 황구 첨정 뭐 이런 거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딴 거 봅시다. 그럼 이 시대의 농민들이 바보입니까? 계속 얻어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무슨 일을 해야겠죠? 불만을 표출해야 됩니다. 불만 표출은요, 원래 처음에 뭐부터 해요? 비방과 벽서입니다. 벽서는 일종의 낙서 같은 거예요. 낙서라고 하긴 그러네요. 벽에다가 글씨 써놓은 게 벽서예요. 벽에 글씨를 붙이는 거지. 비방, 탐관오리 자체를 비방하는 거야. 몰래 둘 다 몰래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거 악플이고요. 이거 댓글이에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벽서와 비방을 했는데 이걸로는 당연히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네, 시위를 하면 되죠. 이상한 거 썼네요. 네, 이런 거 말고 그냥 시위를 하면 됩니다. 시위를 한 다음에 시위가 좀 심해지면은 납세 거부가 일어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규모 봉기까지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이 시위 정도 할 때 이미 정신을 차렸어야지. 그런데 시위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결국은 점점점 심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규모 봉기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 지금 세도 정치 얘기하는 중인데 이상하네요. 왜 자꾸 네 아니에요. 이것까지 하면 안 돼. 나 진짜 끌려가. 자, 그래서 요 정부에선 대책을 내야겠죠. 근데 정부의 대책이요 암행어사인데요. 뭐냐 이거는 암행어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몰래 파견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선 이미 글렀어요. 어차피 암행어사 뽑힌 사람들 다 세도 가문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파견되면요 먼저 와가지고 암행어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 암행어사님. 그러고서 막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랬겠지. 결국은 암행어사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불만 표출이 극단적으로 돼서 대규모 봉기가 터졌는데 두 개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하나는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이 먼저 일어났어. 1811년. 연도 외우기 좋죠? 같이 외웁시다.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는 1862년입니다. 보시면 50년 차이 나네요. 그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쌓으면서 꾹꾹 참았죠. 민중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터진 게 임술 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돼. 홍경래의 난은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얘기인데요. 평안도 지방은 원래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안도는요. 원래 되게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청나라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요. 게다가 거기에 광업 발달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하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정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게다가 맨날 수탈당해. 수탈은 쩔게 당하는데 정부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안도 출신은 뽑질 않는다는 거야. 과거에서 성균관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균관 애들이 그 평안도 애들은 버틸 수가 없지. 매우 분노했지. 이런 차별 때문에 몰락 양반인 홍경래가 상인, 농민, 노동자들을 이끌고 봉기를 합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데 이릅니다. 홍경래의 난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전투였는데요. 좀 얘들이 안 된 게 영정조 때요. 군대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관군한테 진압돼 버립니다. 관군에게 정주성 싸움에서 져요. 정주성 밑에다 폭격 묻어놓고서 다 터트려 버려. 그래서 정주성 싸움에서 패한 다음 홍경래의 난 자체는 진압이 됐죠. 근데요. 진압을 한 다음에 그럼 뭔가 바뀐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얘네들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쟤네들이 나쁜 놈이었어 라고 말하고 끝났다고. 그러니까 50년 후에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거야. 원래 진주 농민봉기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진주 농민봉기는요. 유계춘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중심이 됐는데요. 유계춘 역시 몰락 양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봉기를 한 이유가요. 그 백낙신이라는 경상우병사가 있었는데 백낙신이 아마 저수집하면서 농민들 부려먹고 나서는 저수집값 받는다고 또다시 수탈했을걸? 그래서 농민들이 너무 빡쳐가지고 진주성을 점령한 거야. 유계춘을 앞세워가지고. 유계춘 씨가 이제 이끌었지. 근데 여러분 진주성은 무슨 성입니까? 임진왜란 때 최종 병기였죠. 그거 완전 요새였단 말이에요. 3,800명으로 김시민이 3,800명으로 48,000명 막은 곳 아니야.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한 10만 명이랑 붙었다고. 자, 진주성을 점령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 진주성을 다시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국으로 계속해서 퍼지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지. 전국적 확산. 이게 바로 임술 농민봉기예요. 남부부터 동서부까지 전부 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진주 농민봉기는요. 사회적 모순에 대항하는 민중들이 스스로 일으킨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위할 때 말을 들었어야죠. 그죠? 만약 내가 내일 연락 안 되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십시오. 난 아마 못 나올 테니까. 아무튼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요. 계속 말만 하면은 계속 요즘 최근 들어서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많은데 타이핑조차 하기가 좀 그래. 네, 아무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거 녹화 안 되고 말로 할 때 합시다. 말로 할 때. 여러분 말로 할 때 내가 많은 얘기 해줄게. 여러분들한테
아 잠깐만 이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나 얘기 안 했어. 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정해진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국정화 교과서 만세, 현 정부 만세. 아 속 안 좋아.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느라. 다음 시간에 봐요.